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성훈, 스토리지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입니다. 저는 현재 아시아 퍼시픽, 재팬, 차이나에 있는 저희 쪽 AWS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고객들께서 스토리지 서비스와 파일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정말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좀 잔뜩 흐려 있는데 어디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입니다. 클라우드를 내 워크로드를 올려서 좀 사용하고 싶은데 신규 서비스만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나? 기존에 내가 데이터 센터 온프라미스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AWS로 옮겨서 클라우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얻기를 바라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시아 퍼시픽 쪽에 있는 많은 고객들께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순서는 AWS 트랜스퍼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을 하시는지, 그럴 때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어려운 점들을 AWS에 있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는 가장 엄청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EC2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EBS,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NFS로 붙여서 EC2에서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존까지 계속 사용하셨던 EFS라는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리인벤트 때 FXX 파일 시스템이 발표가 됐죠. FXX4 Rust, FXX4 Windows 파일 서버. FXX4 Rust의 경우에는 기존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빠르다는 슈퍼컴퓨터들 중에 한 60% 정도가 러스트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러스트 파일 시스템을 이제 AWS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아시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 소개가 됐는데 S3, 가장 비용 저렴하게 내구성이 11.9, 엄청난 내구성이죠. 그리고 비용 저렴하게 아카이브로 사용할 수 있는 글래시어와 추가적으로 S3의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 다양한 스토리지가 있고 되게 파워풀하게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나 파일 시스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엄청나게 빠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데이터 양이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단 없이 잘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 데이터 무브먼트라고 있는 파트 쪽에 보시면 있는 다양한 전송 서비스들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좀 일부 분류를 해보면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트랜스퍼, 그러니까 액티브 데이터죠. 그래서 활성화돼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속 로깅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데이터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오프라인 데이터, 오프라인이라고는 이제 저장해서 기존에 잘 액세스하지 않고 계속 어떤 목적으로 저장을 해놓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들을 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네트워크 커넥션, 프라이빗 네트워크 커넥션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커넥트는 전용선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을 사용하는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S3로 직접 넣을 수 있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 그리고 지난 리인벤트 때 발표되었던 데이터 전송 가속 서비스인 데이터 싱크, 그리고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FTP 서비스를 AWS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액티브성도 있지만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오래전에 쌓였던 데이터들은 그 액세스가 빈번하지 않거나 그 액세스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 데이터들은 또 한 번에 대량으로 옮길 수 있는 스노우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온프라이미스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데이터가 많은데 내가 클라우드의 일부 워크로드를 사용을 하고 싶고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스토리지 서비스, 파일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그리고 스노우볼 엣지. 스노우볼 엣지의 경우에는 스노우볼 박스에 컴퓨팅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 앞에 언급드렸듯이 많은 서비스들을 온프라임에서 운영을 하시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AWS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션에 참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저 케이스보다 여기 앉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은 유저 케이스가 있겠죠. 우리의 어떤 서비스들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AWS로 옮겨서 비용 효과적이고 되게 생산성 높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쉽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클라우드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하면 클라우드 비용이 싸다. 네, 비용이 싸죠. 사용한 만큼 내고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 계속 할인을 하고 또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네, 맞습니다. 고객께서 어떤 개발자 쪽에서 서버가 필요하다든지 스토리지가 필요할 때 그런 스토리지나 서버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한 달 아니면 몇 달이 소요가 된다면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에서는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어질리티, 어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그런 변화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빠르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리질런스, 네, 이 부분은 AWS는 현재 전 세계 20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 5개의 리전을 더 확장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AWS의 이런 리전들을 사용을 하면 DR이라든지 비즈니스 연속성, 데이터 컨티뉴어스를 위해서 다른 리전들을 사용을 해서 하면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위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AWS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아는 어떤 고객분께서는 저희 AWS를 자주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항상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그 부분을 적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점들이 있고 네, 이런 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 옮길 때 너무 어렵다. 중단이 없어야 되고 빨리 비용 저렴하게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데 저기 동남아 쪽에서 어디 네트워크 옮기려고 해서 AWS 접속하려고 했더니 네트워크가 너무 안 좋아서 잘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좀 맞지 않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데이터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객께서 우리 데이터를 클라우드 사용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한 몇십 페타, 어쨌든 몇백 테라바이트?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한 100, 200 정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어서 브레이크 다운해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항상 이런 대화들이 많이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AWS에 있는 어떤 서비스들로 이전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어떤 스토리지 아니면 어떤 파일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지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적합한 게 없으면 EC2 인스턴스에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 올려서 사용하시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옮겨서 처리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복제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전송하는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전송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단방향으로 기존 사용하시던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AWS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다시 데이터 센터나 온프라임에서 재사용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처리가 되기를, 전송되고 처리가 되길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고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폭, 충분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있으면 고민하실 게 없죠. 전용선으로 빠르게 올리고 그런 부분을 전용선을 사용해서 서비스들과 연결을 하면 되니까요. 많은 서비스들을 온프라임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AWS에 있는 많은 다양한 스토리지, 파일 서비스들과 아니면 다양한 어널리틱, 머신러닝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 고민들을 AWS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커넥트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그냥 전용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전용선이 있으면 AWS랑 직접 연결을 해서 그 밴드위스를 풀로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보를 했다면 프라이빗으로 여러 개의 VPC에 연결을 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퍼블릭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AWS 퍼블릭 서비스 S3나 EC2도 퍼블릭 IP가 나왔으면 그쪽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서울 리전에 전용선을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AWS 리전에 있는 퍼블릭 서비스들과 직접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 커넥션은 AWS에 있는 백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AWS에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보내는 비용 대비해서 데이터 커넥터를 통해서 보내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전송 중에 패킷 로스가 발생을 하면 리트랜스밋이 발생하고 그런 재전송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레이턴시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전용선을 사용하면 그런 레이턴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들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싱크입니다. 데이터 싱크는 이번 리인벤트 때 발표된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싱크는 관리형 데이터 전송 가속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온프라미스에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다양한 로그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전을 한다. 중단 없이 이전을 해야 되겠죠. 계속 발생되는 로고들을 이전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쪽 처리한 거, 연구실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빨리 클라우드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통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야지 어떤 비즈니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그만큼 비즈니스의 효과는 떨어질 거고요. 그런 용도에 있는 데이터들 또는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비즈니스 영속성을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이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바로 올릴 수 있게요.
AWS 데이터 싱크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스토리지와 AWS 간의 데이터 이동을 가속화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각 그 데이터 싱크 서비스의 좀 특징들을 좀 보면요. 데이터 싱크는 항상 인크리멘탈입니다. 처음 할 때부터 인크리멘탈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정속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압축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최대 10기가 bps의 밴드위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께서 충분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있다고 하시면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 10대가 있으면 100기가 bps의 밴드위스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본이 얼마가 안 되는데 데이터 싱크를 사용을 하면 백본 쪽에 밴드위스를 다 써버리면 다른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 싱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조절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저희 쪽 AWS 콘솔이나 CLI, SDK 등과 을 통해서 모두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송이 이루어질 때마다 전송하는 중에 항상 무결성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쪽인 PCI DSS나 HIPAA 그리고 어디팅을 위한 AWS 클라우드 트레일 또한 그런 권한 관리를 하는 IAM 쪽과 다 통합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복사된 기가바이트당 0.04불입니다. 네, 좀 되게 저렴하죠. 네. 그럼 데이터 싱크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웹 콘솔에서 에이전트를 다운받아서 VM웨어 쪽에 올린 후에 버추얼 머신을 구성한 후에 그걸 사용하시는 계정과 AWS 어카운트에 연결을 하고 소스 어느 쪽 데이터를 저희 쪽에 S3나 EFS 중 어디로 옮기겠다를 지정을 하고 수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송 옵션들을 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어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때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고 볼지 아니면 소스에서 지워졌던 데이터가 있으면 데스티네이션에서 지울 건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건지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리인벤트 때 소개되었고 유튜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 되게 작은 파일들의 경우에도 아주 가속화돼서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싱크를 좀 아키텍처 레벨로 조금 들여다보면요.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 온프라임 쪽에 VM웨어로 올려서 기존에 있는 NAS 장비 파일 서버들 NFS로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를 AWS에 있는 데이터 싱크 서비스로 보내면 거기서 S3를 아니면 EFS로 지정된 버켓이나 파일 시스템으로 직접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물론 S3나 EFS에 있는 데이터를 온프라이미스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송되는 구간에는 TLS로 암호화돼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고객 사이트에서 NAS, 파일 서버라든지 이런 쪽이 되게 많죠. 그런 쪽에 있는 데이터를 공간이 차면 파일 스토리지를 계속 확장을 해야 되고 비용이 발생을 하면 티어드 스토리지나 HS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 개념으로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S3 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S3로 계속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를 하고 NAS 장비에서는 일부 지워서 NAS 장비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클라우드로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 S3를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게 원하지 않는 거죠. S3를 사용하려면 S3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럼 뒤에 설명드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 파일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시면 S3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 게이트를 통해서 NFS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데이터 싱크로 해서 넘어가는 오브젝트들의 그런 메타데이터 관련되는 것들은 파일 게이트웨이에서 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는 S3의 파일들이 저장이 되고 파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NAS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노우볼 패밀리입니다. 네, 지금 제가 소개드린 서비스들 중에서 스노우볼만 아직 한국에서 사용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예, 스노우볼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량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인터넷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1기가 bps의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풀로 사용을 해서 오버헤드 이런 것들 무시하고 해보면 10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들이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곳도 많고 접속이 아예 안 되는 곳들도 있죠. 그리고 기존에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되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쪽에서는 보통 하드디스크나 이런 쪽을 사용을 해서 기존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그 하드디스크를 고객의 데이터 센터로 옮겨서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들 다시 파일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을 스노우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서비스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되지만 그런 전 처리를 미리 해서 올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데이터가 엄청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그런 모든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고 미리 필터링이 좀 돼야 된다고 하면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해서 전 처리 단계를 거쳐서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스노우볼을 통해서 AWS에 있는 S3로 넣어서 다양하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스노우볼 엣지 쪽에 그런 간단한 전처리보다는 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스노우볼 엣지의 경우에 두 가지 타입이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설계된 스노우볼 장비가 있고요. 2015년도에 발표가 됐죠. 80TB의 스토리지 캐파시티를 제공하고 10기가 이더넷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AWS S3로 데이터를 임포팅하는 기능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엣지 컴퓨팅이 필요한 거죠. 데이터만 전송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그냥 전처리도 없이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다 S3로 올린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하고 그 데이터 올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엣지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볼과 스노우볼 엣지는 페타바이트 스케일이라면 엑사바이트 스케일인 스노우모빌이 있죠. 네, 스노우모빌과 스노우볼 엣지는 2016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저도 아직 스노우모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스노우볼 엣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스노우볼 엣지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컴퓨트 옵티마이즈드랑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 컴퓨팅 옵티마이즈드는 42TB의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요. 메모리는 208GB, 그리고 CPU는 vCPU는 시온 2개, 그리고 디스크 스페이스는 7.62TB 컴퓨팅을 위한 부분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GPU도 옵셔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면 이 스노우볼을 갖다 놓고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쪽 처리까지, 아니면 이미지의 트랜스코딩까지도 수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간단한 전처리가 필요하고 가볍게 IoT 로그들이 막 엄청나게 수집이 됐을 때 그런 로그를 간단하게 클린징 작업이라든지 해서 저장을 하고 그런 쪽이 필요하다면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노우볼 엣지의 좀 주요 특징들을 보면 스노우볼을 갖다 놓으면 S3 버켓이 하나 고객 사이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량만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NFS 파일 인터페이스를 이네이블 시키면 고객 쪽에 NFS로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맥
이런 쪽에서 마운팅을 시켜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을 집어넣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앤 컴퓨터 클러스터, 이 부분은 스노우볼 엣지를 여러 대를 고객 사이트에 갖다 놓고 S3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충분한 캐파를 가지고요. 그래서 스노우볼을 추가하면 그에 대한 두러빌티 내구성 자체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스노우볼 엣지에는 스노우볼을 신청을 할 때 나옵니다. 어떤 IAM 이미지를 사용을 할 것인지. 스노우볼 쪽에 이미지가 저장이 될 때 람다가 트리거돼서 이미지를 전처리를, 어떤 데이터를 전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EC2 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고객 어플리케이션이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스노우볼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돼서 모든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스노우볼을 저희 AWS 콘솔에서 처리한 과정을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데이터를 S3로 임포팅하기 위해서 스노우볼을 선택하는 걸 했는 거고요. S3에서 데이터를 빼기 위해서, 이제 고객 사이트로 옮기기 위해서 하는 옵션,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에 클러스터 구성하는 옵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를 S3로 보내는 부분을 좀 보면 주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주소를 선택하고 그 스노우볼을 shipping하는 걸 일반적으로 이틀입니다. 그런데 빠른 배송, 우리는 빠른 배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빠른 배송을 하면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다양한 스노우볼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S3 임포팅하는 것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S3 버켓만 나오는데요. 만약에 엣지 쪽을 타입을 정하게 되면 IAM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이미지가 그 스노우볼이 딜리버리 될 때 스노우볼에 포팅이 돼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미리 EC2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걸 다 확인하신 후에 그 이미지를 IAM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스노우볼에 탑재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쪽으로 해서 스노우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임포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IAM 롤로 해서 이 스노우볼에 있는 데이터를 S3에 해당되는 버켓에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KMS 키를 적용을 해서 암호화되게 하실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완료가 되면 SNS 쪽 기능을 사용을 해서 스노우볼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쪽으로 전송되어 오고 내가 데이터를 담아서 보낸 스노우볼이 어떻게 AWS에 가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계속 노티피케이션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스노우볼 콘솔에 보면 이렇게 자세한 단계별로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SFTP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SFTP 서비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파일 전송으로 해서 암호화해서. 지금 SFTP 서버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SFTP 서버를 운영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OS 패치도 해야 되고 당연히 관리도 해야 되고 서버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디스크 아니면 또 스토리지 문제도 되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FTP 서비스를 AWS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SFTP를 통해서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S3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S3는 11.9의 두러빌리티를 제공하죠. 그리고 S3에 저장이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널리틱도 가능하고요. 이전에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했던, 계속 지워야 했던 데이터들이 있다면 S3에 저장해서 그걸 아카이빙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 다시 불러서 쓰더라도 비용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고객 쪽에서 변경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냐면, 네, 고객 쪽에서 만약에 여러 다른 지사들이라든지 아니 다른 파트너들의 우리 FTP 서비스 주소는 이런 쪽이야 이렇게 공지를 하셨는데 AWS로 FTP 서비스를 옮기면 그런 엔드포인트 쪽 정보를 또 다시 다 노티를 줘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FTP 서비스는 서비스를 생성할 때 아예 나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도메인 SFTP 쪽의 호스트 네임 도메인과 연결을 해서 만들 서비스를 생성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고객 쪽에 사용하시는 DNS 서버에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기존 라우터 PPC3를 사용하고 계시면 라우터 PPC3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AWS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패치나 이런 메인터넌스 부분에 고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한 번에 많은 데이터들이 업로드 되게 되면 알아서 뒷단에서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의 PCI DSS나 히파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AWS에 사용하던 뭐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클라우드 트레일과 다 연동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비용은 SFTP 서비스를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운영을 하면 한 달에 216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100GB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50GB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한 달 동안 한다면 사용 비용이 216불과 합쳐서 토탈 396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뭐 서버로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도 되게 심플합니다. 호스트네임과 연동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요. 어디에다가 그 파일들을 저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유저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인정하는 부분이 액티브 디렉토리나 LDAP을 사용하고 계시면 그 부분과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SFTP 쪽에서 구성을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SFTP를 실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SFTP 서비스가 AWS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AWS 서비스를 그냥 오픈해서 퍼블릭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인정된 키로 접근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파일들은 S3에 저장이 되고요. 어제 키노트에서 롯데 이커머스 고객 쪽에서 클라우드 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롯데온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7개의 몰을 통합을 해서 서치하는 부분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SFTP 서비스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 7개 몰 중에서 일부는 저희 AWS를 사용하시고 일부는 아직 온프라미스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겠지만 그런 동안에 서치 엔진에서 서치를 하다 보면 기존 온프라이밍 쪽에 있는 데이터랑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랑 서치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런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SFTP 서비스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SFTP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VPC를 만들어서 VPC에 있는 EC2 인스턴스들 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프라이빗 링크 쪽을 사용하는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IP가 주어지거든요. 그 IP를 사용해서 직접 EC2 인스턴스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일반 파트너나 다른 외부에 있는 고객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앞단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두고 스태틱 IP를 주면 고정된 IP로 해서 FTP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내가 어떤 파트너들 쪽에서 사용하는 IP를 통해서 파이어월처럼 특정 IP만 허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객단에서 요즘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컨트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매니징을 할 때 퍼블릭으로 있는 쪽보다는 이렇게 스태틱 IP로 컨트롤을 하면 더 원활하게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패밀리입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패밀리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AWS에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S3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그런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온프라미스에 가장 가깝게 가져가는 부분이죠. 어떤 고객께서는 나 S3를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기엔 너무 부담이 커서 S3를 사용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 파일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파일 게이트웨이는 SMB랑 NFS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개발자나 어떤 운영하시는 분에서 내가 갑자기 10TB의 디스크가 필요하다. 그게 충분히 있으면 금방 줄 수 있겠지만 없다면 뭐 스토리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 볼륨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백업을 받고 테이블 사용을 해서 소산을 하고 계시다면 스토리지 게이트에 VTL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S3로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일반적인 테이프 라이브러리, 피지컬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다가 소산을 위해서 테이블 아웃시키죠. 그래서 소산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처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할 때 글레이시어나 얼마 전에 발표됐던 S3의 글레이시어 딥 아카이브, 테이프보다 더 저렴하죠. 를 통해서 테이프 아웃을 해서 비용 저렴하게 소산까지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파일 게이트웨이, 볼륨 게이트웨이, 테이프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파일 게이트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SMB랑 NFS 기반으로 액세스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변경도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볼륨 게이트웨이 또한 고객 쪽에서 아이스카시로 해서 서버에 디스크를 붙여서 바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게이트웨이, 볼륨 게이트웨이는 그 데이터가 S3에 바로 저장이 되고 캐시를 제공하는 게 있고, 더 빠른 접근을 위해서 로컬에 파일들을 놔두고 주기적으로 어싱크로 S3로 복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시면 기존에 피지컬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 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풋프린트를 가지고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나게 전원도 많이 쓰고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이쪽에 있는 테이프 드라이브를 교체를 해야 되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기존 사용하지 않는 것도 나중에 복구를 위해서 또 유지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보도록 하면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중에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스탠다드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NFS, SMB, 아이스카시, 그리고 매니지드 캐시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온프라이미스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되게 빨리 낮은 레이턴시, 로 레이턴시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옵티마이즈 데이터 트랜스퍼, 모든 데이터 전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전송을 하고요. 파일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파일을 접근할 때 S3에서 파일 게이트웨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온 데이터는 계속 캐시에 유지가 되게 되고요. 근데 그 액세스에서 오는 데이터도 한번 접근을 했을 때 전체 데이터가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이트 베이스로 레인지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AWS에 있는 클라우드와치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매니징이 가능합니다. 예, 파일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고객 사이트에, 고객 온프라미스에 있는 버추얼 머신, 하이퍼바이저들에 올려서 고객 쪽에서 NAS 장비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해서 S3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S3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를 사용을 해서 S3에서 비용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볼륨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붙여서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그 데이터가 AWS에 있게 하는 캐시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온프라임에 있으면서 그게 주기적으로 S3로 복제되는 스토어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이 있으면 그 복제된 볼륨에 대해서 S3에서 EBS 스냅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EBS 스냅샷을 만들면 그 부분은 EC2에 붙여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다른 쪽 지사나 이런 쪽에 하나 두게 되면 그 스냅샷을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스냅샷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사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파일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라이팅을 해서 S3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다른 지사 쪽에서는 파일 게이트에 리드 권한으로만 주고 그런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여러 곳에서 리드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또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이프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10개의 테이프 드라이브가 되고 1500개의 테이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프를 전체 지원하는 하나의 그 테이프 게이트웨이 볼륨은 1페타바이트까지 용량이 되는 거고, 더 필요하시면 테이프 게이트웨이를 몇 개를 더 두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이게 테이프를 만들어서 테이프를 이제 아웃을 하게 되면 글래시어나 디바카이브로의 데이터들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예전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테이프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는데 해외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한국에서 리스토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전에는 테이프를 이렇게 항공편으로 보냈었죠. 이제 그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테이프를 빼서 그걸 다른 쪽에 있는 테이프 게이트웨이로 넣으면 거기서 복제가 가능하죠. 나머지 그 테이프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임포팅하고 이런 것들은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테이프 게이트웨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라이미스에서 VMware나 하이퍼V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온프라이미스 그런 온프라이미스 사용하는 백업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시면 EC2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추얼 머신이나 이런 환경들을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객 니즈 때문에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는 미국이랑 유럽 쪽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S3를 잘 사용을 하고 계신데 좀 더 빠른 성능을 내고 싶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버켓에 업로드 할 때 너무 인터넷으로 가기 어렵다. 그러면 엔드포인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인터넷으로 가던 부분이 가장 클라이언트랑 가까운 AWS 엣지를 통해서 AWS 전용선을 타고 전송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과연 이게 내게 효율적이냐? 그 부분은 저희 쪽에 제공하는 S3 스피드 테스트라는 사이트에 가서 그 해당되는 데서 클릭을 해보면 그 사이트 접근하면 막 테스트해서 어느 리전까지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얼마나 개선된 속도를 볼 수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3 트랜스퍼 엑셀러레이션을 실제 사용을 하실 때 통해서 갔던 비용이 인터넷에서 갔던 것보다 늦다고 하면 비용 가금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6개 기능 중에서 그 데이터 커넥트는 전용선 명확하죠. 그리고 SFTP는 SFTP로 명확하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싱크랑 다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그리고 기타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스노우볼 언제 이걸 사용을 해야 될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싱크는 계속 액티브하게 변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AWS로 지속적으로 올린다든지 그리고 AWS도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가져갈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볼은 벌크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필요한 거죠. 만약 고객분께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고 기존에 오랫동안 저장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기 위해서는 스노우볼을 사용해서 그런 데이터를 한 번에 옮기고 액티브 데이터로 새로 발생하는 것들은 데이터 싱크로 계속 옮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를
고객에게 온프라이머스에 가까이 갖다 놓고 사용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일 게이트웨이, 볼륨 게이트웨이, 테이프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이 빠른 전송을 위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데이터 싱크랑 조금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데이터 싱크는 NFS로 처리하기 때문에 고객 어플리케이션 쪽에 변경이라는 게 필요 없을 수 있죠. 하지만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은 이미 고객 중에서 S3를 사용하기 적합하게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엔드포인트만 바꿔서 빠른 전송 서비스의 가속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기능들에 대해서는 게팅 스타트의 정보들, 각 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들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세션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이 서밋에 대한 정보들을 피드백을 주시면 내년 서밋에 좀 더 좋은 세션을 준비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지나갔고 한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고객들을 위해서 APJC 쪽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엑스포 부스에 가면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가 뭐고 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클라우드 전이 데이터 트랜스퍼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